융이 심리학적 유행에 관한 글을 썼는데 이것은 하나의 책으로 발간될 정도로 큰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늘 다 소화할 수는 없는데 융 자신이 이 글을 General Description of the Types라고 그래서 심리학적 유형에 관한 어떤 개설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 자체가 다 충분하게 설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심리학 유형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문이라고 보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MBTI라고 하는 게 융의 이 개념을 차용을 해서 실용적으로 성격 유형들을 구별해내는 이런 기법, 실용적인 기법으로 발달이 됐는데 MBTI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무리가 돼요. 하나의 도구인데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은 융의 정신 역동적이고 정신 분석적인 어떤 깊은 통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법적으로 MBTI가 활용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MBTI도 좋은데 그걸 활용하실 때 조금 조심스럽게 그 근간이 되는 이론에 대한 여러분들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MBTI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여러분이 활용하시지만 그 속에 있는 내재적인 어떤 또 그것만으로 다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은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를 통해서 보충해야 그 MBTI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심플하게 그거로 모든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진단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나의 금과 옥조처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 처방을 내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는 융이 우리의 성격 유형을 나누는데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나눴어요. 태도 유형, attitude type이라고 해서 내향형과 외향형을 고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기능 유형이라고 해서 function types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중적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하이라키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태도 유형이 있고 그 밑에 그 같은 태도 유형 속에서 또 구체적인 기능 유형이 나온다. 이걸 이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융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같은 기능이지만 내향성도 기능이 있고 외향성도 있다. 우리가 사고, 감정, 어떤 감각, 그리고 직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내향성만 가지고 있거나 외향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향성에도 이런 기능들이 있고 외향성에도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이라키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체 외향성과 내향성 속에 어떤 애티튜드, 태도 유형이 크게 갈리는데 그 밑에는 기능 유형이 각자 그 같은 태도 유형 속에서 외향형 속에서도 거기에 사고, 느낌, 감각, 그리고 직관 이런 것들 거기에 따르는 어떤 성격 유형들이 각각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오버랩돼서 이 두 가지 기준 자체가 전혀 하이라키가 다른 두 개의 기준이 두 개의 기준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기준이 있지만 이 여러 개의 기준 중에 하나는 상위 그룹에 있고 하나는 하위 그룹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외향형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같은 분량의 이론이 내향형에 또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외향형에 대한 얘기를 주로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오늘 다 못한 내향형에 대한 것을 공부하실 때 외향형의 반대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읽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두 유형은 너무나 눈에 띄게 다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주의만 기울이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속을 알 수 없고 수줍을 타는 사람들, 개방적이고 사회적이고 명랑하거나 친절하고 질성 있는 온 세상과 잘 지내거나 아니면 싸울 때가 있어도 세상과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 매우 보편적인 정형적 태도들이다. 모든 계층에서 나오고 성별의 차이도 없다. 똑같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라도 한 아이는 내향적이고 다른 한 아이는 외향적이다. 태도 유형이 의식의 판단이나 의도의 문제일 수는 없으므로 의식되지 않은 공론적 토대에서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편적 심리학적 현상으로서 유형의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비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즉 엄마의 태도가 극단적이고 비정상일 때는 자녀들의 개인 성향을 무시한 채 유사한 태도가 강요될 수 있다. 유형이 그렇게 외적적 영향에 의해 왜곡될 때 그 개체는 나중에 신경증에 걸리며 그 개체에게 본래 맞는 태도를 끄집어내야만 치유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 서로 나누고 싶은 것은 어쩌면 우리의 기질 항상 우리가 타고난 것과 환경은 함께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성격 유형이라고 할 때도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타고난 부분인가 또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과를 구별해내기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어떤 경우는 같은 환경에 자랐는데도 성격이 전혀 다르다. 성격 유형이 다르다. 아까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도 같은 가정에 자랐는데 하나는 내향적이다. 다른 하나는 외향적이다. 라고 하는 게 이런 기질 차이 있다. 타고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구체적으로 자라는 것이 첫째 아이하고 막내 아이는 어쩌면 전혀 다른 환경일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지. 그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전혀 성격이 다른데 부모 생각에는 같은 환경에서 키웠다고 하지만 벌써 첫째 아이는 부자로 일단 태어났잖아요. 부모의 관심을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둘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청 이겨낼 수 없는 강한 경쟁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이는 처음부터 투쟁적으로 자기 것을 쟁취해야 되는 이런 큰 태스크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기질적으로 더 진취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환경 자체가 둘째 아이들이 좀 더 진취적일 수도 있어요. 각각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적응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부모로서는 안심이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타고난 부분에서 남보다 덜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떠면 그 예민하기 때문에 부모가 주는 것을 다 그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 중에 엄마가 젖을 먹여도 젖을 토해내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 아이들도 간섭으로 느끼는 아이들도 다양해요. 그래서 그 기질이다 환경이다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걸 판단해내는 것보다 현재 이분의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원인은 복합적인 데서 올 수 있다는 것 너무 단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보지만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가 현재 이렇게 어렵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리고 과거의 자료들은 우리가 이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절대적으로 모든 게 환경에서 왔다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환경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기질적인 것은 우리가 우선 첫째 알 수 없고 또 기질에서 온 것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질에 태어날 때 이런 성격을 타고났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를 우리가 고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래도 환경에서 어떤 데미지 받은 부분을 우리가 새로운 좋은 환경이 되어짐으로써 이분들이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정신분석에서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되는 이유가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환경 중심이기 때문에 좀 더 환경에 비중을 두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항상 그렇지만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 다음으로 가죠. 외향형, 의식의 일반적인 태도, 객체와 객관적 여건의 방향을 맞추기가 우세하여 가장 흔하고 가장 주된 결정과 행동들의 주관적 의견들이 아니라 객관적 관계에 의해서 정해질 정도라면 외향적 태도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습성화되어 있으면 외향형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 즉 객관적 여건과 그 요구에 직접 부응하는 식으로 살면 그는 외향적인 것이다. 그의 생활에서 의식 속에 결정된 요인으로 객체가 주관적 견해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 물론 그에게도 주관적 견해들이 있지만 그것들의 결정력은 외관적, 객관적 조건들이 이기는 쪽으로 끝난다. 관심과 주의력은 객관적 사건들, 특히 바로 곁의 환경의 사건을 따라간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그의 흥미를 사로잡는다. 그에 따라 행동도 사람과 사물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 행동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객관적 여건들과 관계되는데, 객관적 여건들을 넘어서려는 경향을 가지지 않는 객관적 여건의 순응이 완전한 적응이 될 것이다. 단순한 순응은 정상적 외향적 한계이다. 외향형의 한계이다. 외향적 유형의 정상적인 이유는 한편으로는 그가 주어진 여건들에 비교적 마찰 없이 순응하고 객관적으로 주어진 가능성들을 채우려고 들며 다른 요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의 정상성은 주체의 욕구들을 너무 적게 고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신체적 안녕에 불가피한 기본 욕구들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도 마음도 고통을 받는다. 그가 긍정적 상실을 느낄 때 영적인 신체 감각들이 나타날 때이다. 외향적인 사람이 처하는 위험은 객체로 흡수되어 자기 자신을 아예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생기는 기능적, 신경성 또는 실제적인 신체 장애들은 보상적 의미를 띄어 주체가 원하지 않지만 스스로 제약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외향형에서 가장 흔한 신경증은 히스테리이다. 히스테리의 교과서적 사례의 특징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과 과장된 관계이며 대인관계에서 아예 모방하듯이 순응하는 것도 두드러진 특성이다. 스트레스성 본질의 한 가지 근본 특징은 흥미를 끌고 남의 눈에 띄려는 끊임없는 경향이다. 그와 상관된 특징이 피안식성, 즉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외부 대상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 외향형이라는 얘기죠. 그 자기가 가진 어떤 내적인 요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정서가 중시되는 것보다는 외부에 있는 대상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 외향적 성격하고 내향적 성격하고 같은 뜻으로 생각해야 되죠?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향성의 성격과 전혀 반대되는 걸 내향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내향성인 사람은 밖에 있는 대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더 중요한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심리적인 요인들에 더 비중을 두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기의 세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계속 무슨 외부 대상과 관계를 통해서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패턴들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좀 생각할 때는 내향성인 사람들은 참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좋고 상대적이죠. 자기 주관도 좀 확실하게 표현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그런 게 좀 자기라는 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내향성과 외향성을 다 갖추고 있어야
조절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분은 지나치게 이제 우선 이론적으로 보다 보니까 내향성의 극단과 외향성의 극단으로 봐야 일단 일반적인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 보는 거죠. 근데 실제 사람은 100% 외향성, 내향성이 아니고 항상 그 어느 중간 지점에 있겠죠. 그래서 이걸 외향적인 사람들과 잘 섞이면서도 또 자기 생각을 충분하게 가지고 자기의 내적 생활도 충실히 하면서 외부 사람들과 관계도 잘하는 이런 이상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강한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은 지나치게 외향성이어서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시간이 남아서 자기가 편안하게 있는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도 있어요. 그럼 누구를 만나야지? 어느 모임을 가야지 하면서 계속 그런 모임에 오고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 그때는 전혀 불안하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아요. 아주 신이 나는데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게 굉장히 힘든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런저런 모임을 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어딘가 남들은 그 좋아서 가는 모임인데 그 모임에 갔다 오면 이 사람은 몸져 누워요. 다시는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술자리만 묶이면 이렇게 힘들어요. 아, 그러시죠? 남들은 신나 있는데 나는 그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또 그렇다고 나쁘지는 않아요. 참 거기 가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 자리가 이제 그 항상 치닥거리 해주고 술 취해서 술을 안 먹으니까 말이야.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 장소는 좋은 것 같아요. 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자체는 성격 유형하고 다르고 어쩌면 본인이 술을 즐기지 않는데 다른 분들은 술을 즐기니까 결국은 내가 뒷감당해야 되니까 그 점이 힘든 거죠. 때부터 계속 뒷감당 친구들 그거 술 먹은 다음에는 뒷감당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집에다 데려다 주고. 그래,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지금까지는 의식의 태도인데 또 무의식의 태도가 있는 거죠. 네. 외향적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는 아까 지금 설명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무의식적인 태도가 또 조금 내향성인 사람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특징들을 좀 보죠. 무의식의 태도. 외향형은 언제나 외견상, 객체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고 자신의 주체를 객체와 동화시키려 한다. 따라서 의식의 외향적 태도가 심리적으로 보상되면 주관적 요인이 특히 강조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무의식에서는 강한 자아 중심적 경향이 나올 것이다. 무의식적 태도는 의식의 외향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보충하기 위해 일종의 내향성을 지닌다. 주관적 요인의 즉 외향적 태도를 통해 억제 또는 억압되는 모든 욕구 및 요구들에게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외향형의 무의식적인 요구들이 원시적이고 유아적이며 이기적인 성격을 띠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물론 그것들은 전혀 의식되지 않으며 모르는 관찰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의식의 외향적 태도가 과장되면 무의식의 증상들로 나타난다. 주관적, 유아적 요구를 사로잡힐 수가 있다. 요구들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 유아적, 원시적 요구들은 문화적 이유들로 억눌러야 할 때가 많으므로 신경증이 생기거나 알코올, 마약들을 남용하게 되고 더 심하면 그 분열은 자살로 끝난다. 무의식적 경향들의 두드러진 특성이란 의식에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를 뺏길수록 파괴적 성격을 띠며 보상적 이기를 멈추면 곧 파괴적이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보상적으로 작용하기를 멈추는 경우는 우리 자신의 문화 수준과 절대로 서로 용납될 수 없는 저급한 수준으로 내려갈 때이다. 무의식의 태도가 의식의 태도를 보상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심리적 균형에 표현된다. 물론 정상적인 외향적 태도는 그 개인이 언제나 어디서나 외향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태도를
외향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외향성의 기제가 우세할 때에 국한된다. 가장 많이 분화된 심리적 기능이 외향성이고 덜 분화된 기능들은 외향성을 띌 때 외향형이 되는 것이다. 덜 분화된 기능들은 덜 의식되고 부분적으로 무의식적이며 의식의 의도를 훨씬 덜 따른다. 융을 이해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어떤 태도와 기능이라고 하는 것, 하나는 애티튜드를 가지고 외향형과 내향형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 다음 펑션을 가지고 사고형이다 아니면 느낌형이다 감각형이다 직관형이다 또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 더 의식화되고 어떤 것은 덜 의식화되고 있는가 하는 이 어떤 그 이렇게 되니까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이게 일어날 수 있겠죠. 같은 외향형 중에도 어떤 기능이 주기능인가, 주로 쓰는 기능이 어떤 사람은 직관 중심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고 중심인 사람도 있고 어떤 감각 중심인 사람이 있겠죠. 그럼 나머지 또 기능들은 외향형이 아니고 내향형으로 또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한 엄브렐라 안에 모든 것이 같은 성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가보죠. 외향적 태도에서 심리적 기본 기능들의 특성, 사고, 전체 태도가 외향적이기 때문에 사고는 객체와 객관적 자료에 맞춰지며 이 때문에 사고가 독특해진다. 외향적 사고에는 감각을 통해 전달된 객관적 자료들이 주관적이고 궁극적으로 무의식적인 것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한다. 외향적 판단에서는 객관적 여건들에서 끌어낸 표준이 타당하고 결정적이다. 그 표준이 객관적인 감각기관을 통하여 지각될 수 있는 사실에서 나오든가 아니면 객관적 이념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어떤 사고가 외향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고가 어떤 표준을 따르는가, 그 표준이 밖에서 전달되는가 또는 주제에서 나오는가 하는 게 달려있다. 또 다른 기준은 추론의 방향으로 사고가 주로 밖을 향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외향적인 사고가 생겨나는 것은 객관적 방향의 설정의 비중이 커짐으로써 가능하다. 객관적으로 주어진 곳에 방향을 맞추기 때문에 이 사고는 마치 객체에 사로잡힌 것처럼 외적 방향 설정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외적 사실들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면 타당한 이념에 도달해야 완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외향적 사고는 객관적인 경계로 인해 제한된 공간 안에서는 아주 기민한데도 불구하고 부자연스럽고 때로는 근시한 인적인 이상으로 불어일으킨다. 외향적인 사고가 객체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에 종속되면 한편으로는 개별의 경험 속에서 사고가 사라져버려 소화되지 않은 경험적 재료들만 쌓아놓는다. 서로 관련 없는 개별적 경험들이 쌓여 짓누르면 다른 한편에서 심리적 보상을 요구하는 사고의 해리 상태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외향적 사고라는 건 객체를 따라가는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의 생각 중심이 아니고 외부 객체에 따르는 사고 중심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에서 자기가 사라지는 상황이잖아요. 대상만 남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대상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위험성을 여기서 잘 봐야 되겠죠. 그런 형이 꼭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럴 위험성들도 항상 있다고 하는 거죠. 대상이 중심으로 되는 경우에는. 물론 내향형에서도 내향적인 사고형에 또 그 나름대로 거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런 성격 유형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맹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가보죠. 외향적 사고형. 이 유형은 궁극적으로 언제나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에 즉 객관적 사실이나 아니면 복선 타당한 관념에 방향을 맞추는 지적 추리에 의존하며 전체적인 삶을 표현하려고 하는 순수한 유형이라면 그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유형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서도 객관적 사실 또는 객관적인 지적 공식이 가장
막강하다고 본다. 이 공식에 비추어 선과 악이 측량되고 미와 추가 정해진다. 스스로 이 공식에 종속되듯이 주위 사람들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삶과 그 가능성들의 풍부함을 모두 포괄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직접 공식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고 또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생활 형태의 활동들은 억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 유형에서 억제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감정에 의존하는 생활 형태이다. 예를 들어서 심리적 활동, 안목, 예술적 감각, 우정의 가꿈 등이다. 종교적인 경험, 열정 등과 같은 비합리적인 형태들은 대개 의식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말살된다. 의식의 태도가 배제시킨 경향과 기능들을 상대로 또는 전적으로 의식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멈춰 있게 된다. 그들은 의식의 기능에 비해 열등하다. 의식되지 않으면 그 경향과 기능들은 무의식의 다른 내용들과 합쳐져 기괴한 성격을 띠게 된다. 의식적 태도에 반대되는 태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하는 일이 나타나기도 한다. 열등한 감정의 기능이 무의식적으로 유혹하며 작용할 때 고매한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이 유형에서 감정의 열등함은 다른 식으로 표현된다. 객관적 공식이 지배하므로 의식의 태도가 비인간적이어서 때로는 개인의 관심이 상당히 피해를 입는다. 의식의 태도가 극단적이면 모든 개인적 배려가 사라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도 없어진다.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고 사회적 위치는 약화되며 가족의 중요한 욕구들은 무시되고 건강, 재정, 도덕이 손상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상을 위해서이다. 무의식에서 갈등들은 사적으로 지극히 예민하며 은연중에 편견을 만들어낸다. 무의식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말투가 날카롭고 공격적이다. 감정들을 강하게 억압할수록 그것들은 사고에 더 나쁘게 그리고 은밀하게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가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정을 요구할 수 있을 지적인 관점이 무의식의 사사로운 예민함에 영향을 받아 변질되어 독선적이고 경직이 된다. 이 유형들은 융의 경험에 따르면 주로 남성들에게 발견된다. 사고 자체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훨씬 더 지배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타외향적 사고형의 사고는 긍정적이다. 창조한다. 그것은 새로운 사실들을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불일치하는 경험 재료들을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합성력이다. 분해할 때에도 구축하여 분해를 넘어서 새로운 조립으로 해체된 것을 다른 식으로 다시 통일하려는 다른 견해로 이끌거나 주어진 재료에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인다. 외향적 사고형의 사고는 절대적으로 가치를 없애거나 파괴하는 일이 결코 없고 언제나 파괴된 가치를 다른 가치로 대체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사고가 아닌 다른 기능이 의식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면 사고가 의식되는 한 그리고 지배적인 다른 기능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한 그 사고는 부정적 성격을 띈다. 우세한 기능에 종속되는 동안 사고가 긍정적인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 부정적 사고는 배후에 누가 있다고 말한다. 얼렁보아 눈치채기 어려운 부정적 사고는 또 다른 형태의 신지향적 사고이다. 아마도 한동안 유행하던 유물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외견상 전혀 환원적이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관념으로 상승시킨다. 유물론이나 신지학은 둘 다 부정적이며 모두 생명이 없고 생명을 죽인다. 이 부정적인 특질이 생기는 이유는 이 사고가 말할 수 없이 싸구려이기 때문이다. 즉 생산하고 창조하는 에너지가 빈약하다. 그것은 다른 기능들에 끌려가는 사고이다. 자, 여기서는 사고 중심인데 외향성의 사고형.
을 여기서 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 중에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외향성 사고형들을 가끔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주지와 방어를 많이 쓰는 내담자들 여러분들이 만나죠. 모든 것을 외부 대상에 직접 영향을 받고 외부 대상에 이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도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사고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정서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사고 중심으로 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다음 이제 감정 중심으로 또 드러나는 경우를 한번 보죠. 네, 감정. 외향적 태도에서 감정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에 방향을 맞춘다. 즉 느끼는 방식의 필수적 결정 요인이 객체이다. 외향적 감정은 주관적 요인으로부터 가능한 한 해방되는 대신 객체의 영향에 종속되어 있다. 겉보기에 객체의 특질과 구체적인 객체의 특질이라고 보면 되겠죠.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날 때도 그것은 언제나 정통적이면서도 보편타당한 가치들에 사로잡혀 있다. 외형적 사고가 주관적 영향들에게 가능한 한 많이 벗어나는 것처럼 외형적 감정도 분화 과정을 거쳐 모든 주관적 요소를 벗어버려야 한다. 감정의 행위를 통해 일어나는 가치 평가는 객관적 가치들과 일치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통적 또는 보편적 가치들 기준들과 일치한다. 과장된 외향적 감정 활동은 심리적인 기대들을 충족시키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고 머리에만 닿는다. 근데 감정인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모순되는 얘기처럼 들리죠? 객체를 중심으로 감정이 형성된다는 거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고 객체를 중심으로 하는 감정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주관적인 요인으로부터 벗어나서 객체의 영향을 받는 느낌들이 형성된다는. 예를 들면 우리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자기의 즐거움은 주위 친구들이 즐거움을 하는 게 자기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의 성격에서 진짜 외향적이면서도 그 무의식적으로 나는 다 너를 위해서 한다, 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한다지만 100% 자기중심적인 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무의식적으로는 자기중심적이죠.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네, 아주 좀 많이 흡사하는 부분이 있네. 그렇게. 그래서 저는 내향적, 외향적을 좀 뭐 이렇게 특이하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내향적이 좀 더 내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향적인 반면에 무의식적인 부분에 그 외향성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게 많이 숨어 있을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게 심플하지 않아요. 인격을 파악을 할 때 겉으로 들어오는 부분과 안에 숨어 있는 게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외향적 감정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보죠. 외향적 감정. 사고보다 감정이 여성 심리에 두드러진 특성이므로 여성에게 분명한 감정형들이 발견된다. 외향적 감정 활동이 우위를 차지하면 외향적 감정형이라 한다. 이 유형의 여성들은 감정의 표준을 따라가며 산다. 교육의 결과로 그들의 감정은 수능되고 의식의 통제를 받는 기능으로 발달하였다. 이 유형의 여성은 다른 남자보다도 적당한 남성을 사랑한다. 다른 남자보다도 적당한 남성을 사랑한다. 적당한 남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세상 사람들이 봐서 괜찮은 사람을 쫓아간다는 얘기. 괜찮아. 어떤 조건을 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외향적이니까 객체 중심이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보다 저 사람이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 일반적으로 기준을 갖췄다고 하는 대상을 찾아가죠. 그래서 조건 중심이죠.
조건 중심. 그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이 조건 중심으로 하죠. 그 외향적 감정형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여기서 감정인데 이 감정을 그래서 잘 보라는 얘기예요. 감정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는 외향적 감정형이라고 한다면 감정의 표준을 따라간다. 표준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의 결과로 그들의 감정은 순응되고 의식의 통제를 받는 기능으로 발달했다. 그 의식적으로 어떤 대상을 보면 이런 대상에게서는 어떤 정서를 느껴야 돼가 교육되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자기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정서하고 다른 정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감정이지만 외향적 감정이라고 한다면 외부 대상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감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외부 대상이 그 사랑의 대상도 일반적으로 다 좋아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보죠. 이 유형의 사고가 가능한 한 억제된다. 이 유형에서는 사고가 가능한 억제된다. 여기서 사고와 감정이 서로 대극이죠.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사고를 잘 안 하게 되고 사고가 중심인 사람은 감정을 별로 느끼지 않는 쪽이 되겠죠. 이게 대극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다음 얘기를 보죠. 그러나 아주 억압되지 않고 사고의 엄격한 논리가 감정에 맞지 않는 결단으로 이끌도록 강제하는 범위 안에서만 억압된다. 감정의 봉사자 또는 감정의 봉사자 또는 더 적절히 표현해야 감정의 노예로 또는 사고가 형용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와 감정이 이제 이런 형에서는 외향적 감정형이라고 한다면 감정이 중심이니까 사고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사고는 감정에 맞춘 사고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감정에 먼저 충실하고 생각은 거기에 걸맞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외향적 사고형의 경우는 또 거꾸로 되겠죠. 사고가 중심이고 정서는 거기에 부응해서 따라간다는 거죠. 이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이게 그 사고라는 것은 이 외향적 감정형에 대해서는 요거 이렇게 봉사해주는 뜻에서 아니면 또는 봉사자는 말은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감정의 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주인이고 사고는 그렇죠. 거기에 뒤따라가는 거다. 뒤따라가는 하나의 그 이렇게 첨가물이라는 아니면 노예로서 사고가 허용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가 건전하게 판단해서 정서와 같이 느끼는 거라 같은 기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고는 항상 감정이 먼저고 감정에 맞게 사고는 따라가는. 내 감정이 기분 나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되죠. 밸류 시스템. 제가 외향적 감정형이거든요. 아, 그래? 외향적 감정형인데 저를 볼 때 감정이 충분히 해소되고 정리가 되면 사고가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적 반응은 감정으로 반응하는 거죠. 감정으로 먼저 반응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감정이 뭔가 잘 정리되고 분화되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대로 된 사고가 올라와요. 근데 그 이전의 사고는 이 감정과 그 이전의 사고는 있긴 있지만 그 사고는 이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사고만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세한 거는 감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그 적당한 남성을 사랑한다. 어떤 다른 남자보다도 적당한 남성을 사랑한다. 저의 경우를 볼 때도 굉장히 어떤 그 객관화된 기준 있잖아요. 그렇죠. 그치?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일단은 부모님이 계셔야 돼. 뭐, 그리고, 뭐, 어떤 저랑 견주어 봤을 때 뭔가 꿀리지 않아야 돼. 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어떤 객관화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적당하다고, 우리 가족이 생각하기에
제 주변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는 돼야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어라는 게 제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 분할되지 않은 무의식 속에는 또 다른 또 내가 있는 거를 발견하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남의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적당한이라는 그 객관화된 기준은 그렇죠. 남의 거고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끌림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쩌면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내 것일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뭐 이제 끝났어요. 이제 지나갔죠 뭐. 그래서 그게 있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주 재밌는 체험이죠. 네 재밌어요. 나는 뭐 하나는 포기해야죠 뭐 어떻게 그래요.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근데 또 내향형에는 또 내향형 나름대로의 또 네. 다른 어떤 요소들이 있으니까 어느 게 꼭 좋다 나쁘다가 아니다. 우리가 그 현상을 네.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이 그 사고형과 감정형은 이게 이제 극이고 반대되지만 이게 굉장히 조화롭더라고요, 교수님. 예. 그래서 제 주변에 제가 같이 지내고 있는 선생님 동료 중에도 사고형은 정말 정서가 많이 이렇게 우세하지 않아서 늘 좀 약간 경직된 것도 있고 뭔가 체교성도 부족한 것 같고 열정도 부족한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또 이렇게 날카로운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또 뭔가 이렇게 좀 호기심을 갖고 수용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분은 또 저의 정서적인 면이 굉장히 또 그렇죠. 수용적이고 네. 수용적이고 어떻게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굉장히 또 부러워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서로. 그러니까 기능들이 서로 다른데 또 이제 네. 그것도 중요한 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 외향적인 사고형, 외향적인 감정형이 있는데 또 내향적인 사고형, 내향적인 감정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플하지 않은 순혈 조합이 각각 다를 수 있는 거죠. 제 남편이 교수님 그 내향형 사고형이에요. 어떻게 다르신가요? 그래. 아주 재밌네요. 내향형 사고형이니까 저는 남편이 너무 존경스럽죠. 왜냐면 너무 일관성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또 굉장히 경계가 분명하고 또 굉장히 지성적이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남편을 되게 존경하고 남편은 저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 정서적이고 수용적이고 융통성 있고 뭐 이제 뭐 융통성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뭐 따뜻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보상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네. 그래 어떤 우리 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도 이게 보상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발달한 부분도 있지만 미발달한 부분도 점점 발달시켜서 이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살면서 이게 자기 안에서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하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안에서 외부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외향적이라 거기다 일심동체니까 필요할 때 적당히 쓰잖아. 그렇죠. 다행이에요. 합리적이죠. 외형적 합리적 유형들의 요약. 이 두 유형을 모두 합리적 또는 판단적 유형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추론하고 판단하는 기능들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에 두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외향적이지만 사고형과 또 하나는 감정형이죠. 감정형. 사고형, 감정형 둘 다가 리슨 중심이라 합리성 중심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융의 견해에 우리가 어그리하지 않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감정도 여기서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감정은 또는 판단적. 합리적, 판단적이라. 그래서 감정도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합리적으로 적당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정이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두 형의 일반적인 특성은 그들의 인생이 상당 정도 합리적 판단에 종속된다는 점이다. 총체적으로 이 유형의 삶은 이성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법이 없고 상당 정도 무의식적 비합리성에도 똑같이 의존한다. 이 두 유형의 의식의 생활이 이성적이라는 것은 우연하고 비합리적인 것이 의식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성적 판단이 하나의 권력이 되어 현실 사건에 무질서하고 우연한 것을 특정한 형태 안으로 강제로 집어넣거나 최소한 그런 시도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삶의 기능성들 중에서 이성적인 것만 추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어나는 일을 지각하는 정신 기능들의 독립성과 영향이 상당히 제약된다. 따라서 지각하는 기능들은 사고형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감정의 운명을, 감정형의 경우에는 사고의 운명을 공유한다. 두 유형의 합리성은 객체의 방향이 맞춰져 있고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에 의존한다. 그들의 합리성은 그들이 속한 집단에서 이성적이라고 통하는 것과 일치한다. 그 외부에서 보는 것과 일치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뿐만 아니라 감정도 합리적인 감정이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감정도 사고하고 같이 다 합리적인 것 쪽에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감정인데 사실은 종종 드러나는 게 비합리적인 것들이 무의식 속에서는 비합리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가끔 무의식적인 것들이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의식 속에서는 이분들은 계속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사고에 의존해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감정에 따라서 그 합리적인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야 되는 거죠. 감각, 센세이션. 외향적 태도에서 감각은 주로 객체에 의해 생겨난다. 감관을 통한 지각으로서 감각은 당연히 객체에 의존한다. 그러나 감각은 똑같이 주체에 의존하므로 객관적 감각과 아주 다른 주관적 감각도 존재한다. 외향적 태도에서는 감각의 주관적 부분이 억제되는 또는 억압되어 있다. 또 사고나 감정이 우위를 차지할 때 비합리적 기능인 감각이 비교적 억압된다. 사고나 감정이 주 기능으로 작용할 때 감각이나 직관은 2차 혹은 3차 기능으로 작용한다. 우리 이 발제문을 준비하신 강성화 목사님이 MBTI를 굉장히 오래 공부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완해주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고나 감정이 우위를 차지할 때는 감각이 열등 기능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감각은 객체에 의해 결정되며 개인의 심리에는 가장 강한 감각을 일으키는 객체들이 결정적이다. 그래서 객체들에 대해 아주 감각적인 흡박이 생겨난다. 감각은 가장 강한 삶의 충동을 지닌 중요한 기능이 된다. 객체들은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한 가치가 있고 그것이 감각에 의해 가능한 한 전적으로 의식에 받아들여진다. 그것이 이성적 판단에 맞든 맞지 않든 상관없다. 외향적 태도에서 감각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단지 구체적인,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구체적으로 감각할 만한 객체 또는 과정들이다. 개인은 순전히 감각적인 사실들에 방향을 맞춘다. 판단하는 기능들은 감각의 구체적인 사실 아래에 놓이고 따라서 덜 분화된 기능들의 특성인 유아적, 도태적 특징들을 뗀 부정적 경향을 가진다. 외향적 감각형을 보겠습니다. 사실주의에 있어서 그 어떤 유형도 외향적 감각형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의 객관적 사실 감각은 극도로 발달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구체적 객체에 대한 현실적 경험들을 쌓지만 분명한 유형일수록 자신의 경험을 이용하지 않는다. 순수한 사실들에 대한 뛰어난 감각을 사람들이 아주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만큼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매우 이성적이라 칭찬할 것이나 그들은 실제로 전혀 이성적이지 않다. 합리적 사건의 감각만큼이나 비합리적 우연의 감각에도 굴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외향적 감각형이라고 분류하지만
꼭 그것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꼭 융이 토를 달죠. 겉으로 이런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의식적으로는 드러나지만 무의식적인 부분에서는 그 반대되는 생각이 치고 또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일관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복합적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나 감정을 우기는 분들이 실제 행동하는 건 굉장히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경우들 여러분이 보죠. 의식에서 잡혀 나오는 것과 무의식은 전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해야죠. 이 유형의 사람은 좀 더 낮은 단계에서 만질 수 있는 현실만 중요하게 여기고 반성적 사고를 하려는 경향도 지배하려는 의도도 없다. 그의 끊임없는 동기는 객체를 감지하고 감흥을 느끼며 가능하면 즐기는 것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쾌락이라기보다 강도 높은 감각이며 그는 그의 성질상 그것을 밖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안에서 오는 것은 병적이고 멸시할 만한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감각이 우세해져서 감각 주체가 감각 뒤로 사라져 버릴수록 이 명은 남들을 불쾌하게 한다. 그는 천박한 향락만 추구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지나치게 세련된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린다. 객체의 가치를 그 가치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깎아들인다. 객체는 무자비하게 억압되고 착취되며 단지 감각을 위한 단서로만 사용되고 만다. 무엇보다도 억압된 직관이 세력을 얻어 객체에 투사된다. 기상천외한 억측들, 질투공상, 극심한 불안, 온갖 종류의 공포증, 교활한 궤변, 비정상적 도덕성, 기이한 의식들을 행하는 원시적이고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종교성이 발달되곤 한다. 직관, 인투이션, 무의식적 지각의 기능인 직관은 외향적 태도에서 전적으로 외적 객체들을 겨냥한다. 의식에서 직관 기능은 예상하는 태도, 관조하고 조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언제나 결과를 보아야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여다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정말 객체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감각이 객체를 붙잡고 형성하는 능동적 행위인 것처럼 직관도 단지 지각하고 단순히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로부터 끄집어내지는 만큼 객체에 집어넣기도 하는 능동적 창조적 과정이다. 그 과정은 직관적 관조를 무의식적으로 끄집어내듯이 객체의 무의식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직관은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전혀 도달할 수 없거나 많이 우회해야 도달할 수 있는 관계들의 상들 또는 직관적인 상들을 전달한다. 직관이 우세하면 사고, 감정, 감각은 상대적으로 억압되는데 감각이 특히 억압된다. 외향적인 태도에서 직관이 객체를 겨냥하므로 실상 감각과 아주 가깝다. 그러나 직관이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감각이 상당히 억제되어야 한다. 이 유형의 사람은 사실 감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도 한다. 그는 실제로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감각 활동의 방향을 맞추지 않고 감각을 직관적 관조를 위한 정거장으로 삼을 뿐이다. 외향적 태도에서 감각이 가장 강한 사실성에 도달하려는 것처럼 직관은 최대의 가능성을 파악하려 한다. 가능성들의 관조를 통해 예감이 가장 많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직관이 우위를 차지하면 모든 평범한 생활 상황들이 직관이 문을 열어야 하는 닫힌 공간들인 것처럼 나타난다. 직관은 항상 외적 생활에 출구와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는다. 외향적 직관형. 직관이 우세할 때마다 독특하고 틀림없는 심리학 결과가 나타난다. 직관이 객체의 방향을 맞추기 때문에 직관형에서는 외적 상황들에 강하게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존 방식의 감각 평가는 매우 다르다. 직관형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현실적 가치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발견된다. 새 가능성에 그 지금까지의 확신과 역행하더라도 이성도 감정도 그를 말리거나 그 가능성을 두려워하게 할 수 없다. 직관이 강할수록 주체가 눈으로 보는 가능성과 융합되어 버린다. 직관이 발달한 사람들이 미래를 예견하고 좀 그렇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리고 그렇죠. 뭔가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그런 그 예상하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외향적 지관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죠. 그래요. 감각이 발달된 사람은 사실주의 입장에서 네. 리얼리티를 중심인데 여기서 네. 직관이 발달한 분들은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네. 있죠. 네. 그러니까 감각을 하나의 징검다리처럼 사용한다잖아요. 그렇죠. 직관인 네. 사람들은. 이 태도에는 커다란 위험이 있다. 직관형이 너무 쉽게 자기 삶을 이일저일에 포비해 버리기 때문이다. 직관이 수없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죠. 많은 것에 끌려다니죠. 특히 외향적 직관형은. 그러니까 사업에 망하는 사람들 막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거 하면 잘 될 그렇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막 벌렸다가 망하고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예. 네. 그는 사람과 사물들에 활기를 주고 주변에 풍요한 삶을 뻗들이지만 그 삶은 그가 아니라 남들의 차지가 된다. 이성을 통한 제약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 유형은 신경증에서는 지나치게 미묘한 합리화, 사소한 일에 까다로운 궤변, 객체의 감각에 대한 강박적 부속에 빠진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향적 비합리적 유형들의 요약. 의도 유형을 비합리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두형이라는 것은 직관하고 감각이네요. 네, 직관과 감각을 비합리적 유형으로 비합리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유형 여기서 여러분 크게 봐야 될 게 외향형과 내향형을 유형이 구별됐죠. 이게 하나의 애티튜드예요. 태도인데 또 하나의 기능으로 보면 기능은 우리가 사고와 감정과 감각과 직관 이 네 가지를 하나의 기능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능 중에 처음 두 가지는 합리적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비합리적이라고 봤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류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용의 이 성격 이론을 이해하려면 단순하게 MBTI가 보는 이런 대극만 가지고 이해하시지 말고 역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이 조합이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난다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부분고 무의식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가끔 드러나는 부분과도 이렇게 함께 봐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당신은 어떤 성격 유형이야 하고 이 사람을 이해했다고 하는 이런 단순함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인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네 가지 기능 중에 어느 하나가 드러나면 감정에 의하면 사고를 배제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감정이 주기능으로 일어나면 사고뿐만이 아니라 직관이나 감각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분법으로만 볼 게 아니고 아까 이 네 가지 기능 속에 어느 것이 가장 주로 드러나느냐 하는 쪽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MBTI가 보는 것하고는 다른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두 유형을 비합리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이성 판단이 아니라 지각의 절대 강도의 토대 위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들의 지각은 특히 판단을 통해 추려지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을 겨냥한다. 이 점에서 두 유형은 앞서의 판단한 유형들보다 훨씬 우월하다. 지각 기능은 이성의 원리에 그 요구에 전혀 토대를 두지 않기 때문에 본질상 비합리적이다. 그래 우리 삶에는 어때요? 합리적인 부분과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부분 우리가 이성으로 접근되는 부분과 이성으로 접근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의 어떤 펑션들이 다 필요하죠. 근데 이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근데 어느 한쪽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그분에게 데미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이분의 태도하고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이분을 또 잘 돕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분의 현재 상황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이분이 어떻게 살고 있고 이대로 사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분의 삶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융이 주고 있는 이런 통찰들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심플하게 감정이나 사고나 이런 게 아니고
감정, 사고, 감각, 직관을 굉장히 그리고 외향성과 내향성, 의식적인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 이런 개념들을 다 함께 소화해내야 융이 얘기하는 이런 성격 유형에 대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외향성까지를 커버했어요. 그러니까 외향형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향형에 대한 것은 외향형과 반대로 생각하고 조금 읽어나가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오늘 발자신 두 분 소감 나누시고 나머지 우리 선생님도 소감 나누시는데 우리 유상현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바쁘시면 바로 떠나셔도 괜찮아요? 색다르게 와 닿았어요. 내향성과 외향성에 대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내향성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 내향성 안에서 그 외향성으로 되고 싶은 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안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MBTI를 이제 많이 접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유형 다른 뭐 분석 같은 거 좀 하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오늘 또 융의 또 이렇게 융의 이론에 기초한 또 이게 보니까 그 외향이면서 이제 감정형, 외향이면서 감각형, 뭐 외향이면서 사고형, 외향이면서 직관형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어떤 태도와 기능을 이렇게 같이 보니까 굉장히 또 이해가 또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깊이 또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 제가 외향형이거든요. 그래요. 지금 특히 이제 그 외향형의 어떤 그 무의식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그 히스테리카라고 막 이런 부분들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저랑 많이 닮았다 막 이렇게.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포괄적이면서도 굉장히 깊이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 다 이해 못했는데. 그래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읽어가면서 조금 더 많이 씹어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MBTI를 많이 활용하실 텐데 MBTI를 이게 MBTI가 융의 이론에서 나왔지만 융의 이론을 다 소화한 게 아니에요. 네. 융의 것을 편의적으로 몇 가지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융을 이해한다면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요. 그렇죠. 융을 굉장히 심층적이고 역동적인 이런 개념들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심플리파이된 버전으로 우리의 성격 유형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BTI는 이게 사이언티픽하다고 보지 않고 패러사이언티픽이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너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해하시면서 MBTI를 활용하면 그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MBTI를 대학원에서 심리검사 시간에 배우고 또 하고 뭐 가족들도 하고 뭐 그랬겠지만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뭐냐면 그때 그 시점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것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유동성이 있죠. 예. 왜냐하면은 이게 무의식적인 부분이 또 있잖아요. MBTI라고 해서 했을 때 무의식적인 부분, 그림자 상태로 있을 때 자기가 외향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향형인데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의해서 외향형으로 키워진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개수화된 것만 믿어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재 그 사람이 외향형이나 내향형 또는 태도든 기능이든 그 부분이 환경적인 영향 하에서 키워진 부분이 있었다 또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그 방어 형태로 그거를 더 활성화시켜서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다 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심리치료를 통해서 비포 애프터죠. 심리치료 하기 전에 했던 거하고
심리치료하고 몇 년 뒤 이제 심리치료를 잠깐 몇 개월 하는 게 아니라 한 뭐 2, 3년 하고 나서 뭔가 무의식 속에 있었던 부분들이 좀 의식화되고 또 표출됨으로 해서 뒤에 다시 해보면 조금 변동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극단적인 외향이다, 극단적인 내향이다. 그 MBTI 그 부분에서 극단성으로 갔었던 것들이 또 심리치료를 통해서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환경적인 무엇을 통해서 몇 년 정도 지났을 때 다시 보면 뭔가 통합된 거의 외향과 내향이 거의 뭐 48%, 52%막 이런 데를 비슷비슷하게 이게 그래프 맞대가 이쪽으로 그게가 있었던 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윤리, 개성화라든가 자아실현 이런 부분이 극단성에 있었던 어떤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이 성격 유형적인 부분에서 극단적으로 가 있었던 부분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통합돼서 그렇죠. 네. 대극의 조화를 네.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게 큰 개념이죠. 네. 그래서 그 자아실현이나 개성화가도 이라는 거에 맞춰서도 그 부분에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심리 검사라는 것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절대성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나의 심리 상태를 반영은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MPI든 뭐든 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을 때 현재 이 사람 상태가 이 결과물이지 그 존재 전체가 그 결과물은 아니라는 것을 상담자가 유념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내담자에게 너의 진단을 내린다라든가 고정형으로 너는 이렇다 라고 확정 단정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만 그래서 정신분석 라인에서는 뭐 심리검사 이걸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의 여러 심리적인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세션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더 중요시하지 우리가 어떤 보통 하는 어떤 시험 테스트 심리 테스트에 나온 결과를 그걸 참고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의존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테스트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설명할 때 이게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혹시라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이러이러한 가능성들이 이렇게 있어 보이는데 이거가 결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까지 아주 세심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특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누군가가 그것도 과학적이라고 믿어버린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세요. 이 자료를 추출하는 것 자체가 측정이 불가능한 것을 여러 가지 측정 수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과학적인 입장에서 밸리드하다고 보기 어려운 하나의 실용적으로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일 뿐인데 그것 자체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게 되면은 내담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분에게 새로운 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우리 정은홍님 오늘 힘드신데 같이 참여하셨어요? 잠깐이라도 말씀 나누시겠어요?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동의했던 부분들도 많았고요. 딴 거보다는 저 역시도 이제 MBTI 검사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제 하게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렇게 뭐 봤던 부분에서 오늘 의식, 무의식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부분이
조금 저한테는 새롭기도 했고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방향성을 더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MBTI가 실용적으로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를 여러분이 활용하시되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보는 거 이게 상대적인 어떤 자료이고 그 배경에서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것은 정신 역동적이고 정신 분석적인 인사이트, 그리고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합리성과 비합리성이 섞여 있는 이런 인격 전체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어디에 시험에서 드러난 어떤 결과에 너무 우리가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의식으로 잡혀나온 부분과 무의식에서 잡혀나오지 않은 부분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한 주 하시고 그리고 또 한 주 쉬시고 가을 겨울학기 우리 시작할 거니까 우선 다음 한 주 마지막 우리 또 한번 만나죠. 수고하셨어요.